60세 이상이라면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서 몸을 일으킬 때 무릎이 무겁고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만 잘 챙기면 근육은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근육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근육은 단백질 하나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벽돌일 뿐이고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인부와 에너지가 필요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 인부와 에너지, 즉 근육이 좋아하는 영양소 삼총사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단백질은 아무리 많아도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줄어든 사람이 40%에 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보조 영양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비타민 D, 두 번째는 마그네슘,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을 근육세포 속으로 들여보내는 문지기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단백질이 실제로 힘을 내도록 돕는 스파크이고, 오메가3는 근육이 피로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윤활유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근육은 피곤하고 무거운 상태로 남습니다. 이건 단지 영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근원이 아니라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스스로 걸어 나가고 스스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힘. 그 근육을 살리기 위해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지금 이 순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 속에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대구, 부산 혹은 제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싼 보충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식탁 위의 작은 습관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자, 지금부터 단백질을 진짜 근육으로 바꾸는 첫 번째 영양소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조용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그 손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을 근육으로 보내주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통로를 여는 열쇠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를 단백질의 문지기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햇빛을 피하고 실내 생활이 많아진 탓이죠. 그 결과 단백질이 몸에 들어와도 근육세포 속으로 들어가 작용하지 못합니다. 즉, 문은 닫혀 있고 벽돌만 쌓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근육 피로감, 기운 없음, 그리고 잦은 넘어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문제를 넘어 삶의 활력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서울대 노년의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넘어질 위험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니 무릎과 엉덩이 근육이 순간적인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걸을 때 무릎이 덜덜 떨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무거운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단백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육의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타민 D 보충제가 근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대부분 건강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회복될 때 근육 반응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즉, 나이 든 몸은 비타민 D의 도움을 훨씬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손등과 얼굴에 햇빛을 받아보세요. 단, 유리창 너머의 햇빛은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아야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식단으로는 계란 노른자, 고등어, 버섯, 우유, 그리고 간, 특히 소간이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 소량의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이 약하니 더 중요하죠. 이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꼬박꼬박 드셨는데도 힘이 안 생겨요. 팔에 근육이 안 붙어요. 라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3개월간 햇빛 걷기와 비타민 D 식단을 병행한 결과 그분은 놀랍게도 팔 힘이 회복되고 밤에 쥐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타민 D는 단지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불씨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며 햇빛을 피하거나 모자, 긴팔 옷으로 전신을 가리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하루 중 20분만이라도 몸에 햇살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근육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비타민 D는 돈으로 사는 약이 아니라 태양이 주는 가장 공짜이자 강력한 약이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단백질을 실제 힘으로 바꿔주는 두 번째 영양소, 마그네슘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은 마치 연료 없는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있어도 엔진이 돌지 않는 이유, 그 답은 바로 마그네슘에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풀릴 때마다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튑니다. 바로 그 불꽃을 일으키는 성냥개비가 마그네슘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그네슘을 근육의 점화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그 벽돌을 실제로 쌓아 올리는 노동자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몸속에 있어도 근육은 힘을 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은 먹는데 왜 몸이 약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근력 저하 위험이 35% 이상 높았습니다. 근육이 경직되거나 쥐가 자주 나는 이유, 바로 마그네슘 결핍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의 역할은 단지 근육 수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영양소는 에너지 대사 전체의 조율자입니다. ATP, 즉 세포의 에너지 단위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마그네슘이 없으면 몸속의 에너지 엔진이 돌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연료통에 가득 있어도 점화가 되지 않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저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68세의 한 남성 어르신이었죠.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3번씩 먹는데도 피곤해요. 잠도 잘 안 오고 밤에 종종 쥐가 납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마그네슘 부족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커피 4잔 이상, 그리고 짠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카페인과 나트륨은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이죠.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검은 콩을 드시게 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종아리 쥐가 안 나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제가 근육량을 직접 늘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임상에서는 근육 기능 향상과 피로 감소 마트에 분명한 효과가 보고됩니다. 즉, 마그네슘은 근육의 크기보다는 질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엔진의 윤활유가 자동차의 속도를 직접 높이진 않지만 기계의 수명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금치 한 줌, 들깨가루 한 숟갈, 현미밥 한 공기, 그리고 다크초콜릿 한 조각. 이 작은 음식들이 하루의 근육 피로를 덜어주는 비밀 병기입니다. 특히 밤에 종종 쥐가 나는 분, 또는 다리 근육이 딱딱해지는 분이라면 오늘 저녁 식탁에 꼭 시금치나 두부를 추가해보세요.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유연해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이지 않는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몸속의 오케스트라가 다시 맞춰지는 순간이죠.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몸도 그 조율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백질만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마그네슘. 이 작지만 강력한 미네랄이 근육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의 불씨를 지키는 마지막 축, 세 번째 영양소, 오메가3. 이 영양소는 근육 속 염증을 잠재우고 단백질의 흡수를 극대화하는 조용한 해결사입니다. 바로 근육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죠. 근육이 단단해지는 데에는 단백질이 필요하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려면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메가3를 근육의 윤활유라고 부릅니다. 기름이 마른 기계가 삐걱거리듯 우리 몸도 오메가3가 부족하면 근육과 관절이 서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속 염증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육 속 미세한 염증은 통증과 피로, 그리고 회복 지연의 주된 원인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염증이 심하면 근육세포는 재생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메가3가 등장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근육세포 주위의 열기를 식혀주고 단백질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1개 오메가3를 6개월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평균 3.6% 증가하고 근력은 5%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운동량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오메가3는 근육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단순히 혈관에 좋은 기름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혈관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염증과 피로에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운동 후 통증, 근육통이 오래가는 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한 분이라면 그건 오메가3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부들은 70세가 넘어도 여전히 바다에서 일합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생선기름 한 스푼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한 스푼 속에 담긴 게 바로 오메가3였죠. 그들은 단백질을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오메가3 덕분에 근육의 염증이 거의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근육을 직접 키우진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근육이 회복할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즉, 단백질은 건축 자재이고 오메가3는 그 자재가 썩지 않게 해주는 방수제입니다. 이 둘이 만나야만 근육이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음식은 연어, 고등어, 청어, 꽁치, 들기름, 아마씨유입니다. 특히 들기름 한 숟갈을 밥에 비벼 먹는 습관은 한국 노년층에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 오메가3는 열과 빛에 약하므로 조리 직후나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아침에 손이 굳은 느낌. 그럴 때 대부분 단백질이 부족한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의 부족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몸에 불씨는 단백질이지만 그 불씨가 오래 타오르게 만드는 건 오메가3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기름이 마르면 마음의 기운도 마릅니다. 오메가3는 단지 근육을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기분 안정과 뇌 건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즉, 근육과 뇌는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이라도 드세요. 혹은 들기름을 밥에 한 숟갈, 그 작고 고소한 한 숟갈이 근육의 피로를 씻어낼 겁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을 진짜 근육으로 바꾸는 마지막 조합입니다. 이제 세 가지 영양소를 모두 이해하셨다면 다음 섹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식탁 위에서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는지, 즉 노인 맞춤 조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이 좋아하는 세 가지 친구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챙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식단을 만근육, 삼총사 밸런스 플레이트처럼라고 부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비타민 D와 단백질의 황금 조합 시간입니다. 햇빛이 가장 좋은 오전 10시 무렵, 삶은 달걀 1개, 플스 두부 반, 모 플스 들기름 한 숟갈이면 완벽합니다. 달걀 노른자 속 비타민 D, 두부 속 마그네슘, 들기름의 오메가3가 하나의 접시에서 만나죠. 이건 약이 아닙니다. 매일의 밥상에서 근육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루틴입니다. 점심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현미밥 플라, 시금치나물 플라, 고등어구이 플런, 미소된장국 한 그릇. 이 조합은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오메가3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고등어의 지방이 근육 염증을 잠재우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단백질 대사를 활성화하며 된장국 속 효소는 흡수를 돕습니다. 이건 영양학 교과서에서도 시니어 밸런스 식단으로 소개될 만한 조합입니다. 저녁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쓰인 근육의 피로를 풀고 밤 동안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녁 메뉴로는 두부조림 플러스, 들깨 미역국 플러스, 연어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들깨의 마그네슘과 오메가3, 연어의 단백질과 비타민 D가 근육의 밤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거기에 바나나 반 개를 추가하면 칼륨과 마그네슘이 밤중 나는 현상을 완화합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양보다 조화입니다. 단백질만 왕창 먹는 것보다 세 가지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은 고립된 기관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식단은 절제의 과학이다.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적게 먹어도 근육은 피로해집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고 리듬입니다. 아침에 햇빛, 점심에 단백질, 저녁에 회복성 지방. 이 세 가지 리듬이 근육의 나이를 되돌립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한 연구팀은 70세 이상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비타민 D 플라, 마그네슘 플라, 오메가3 식단을 유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낙상률이 38% 감소하고 보행 속도는 평균 15% 빨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 대부분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한 점입니다. 혹시 나는 음식을 잘 못 챙긴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한 숟갈의 들기름 플러스 삶은 달걀 플러스 바나나만 기억하세요. 이 3가지만으로도 근육은 회복의 신호를 받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작은 꾸준함에 가장 크게 반응하니까요. 여러분, 근육은 절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지금부터는 먹는 단백질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3가지 영양소의 조화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이 좋은 영양소들을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의 리스트, 즉 단백질만 먹고 근육이 약해지는 나쁜 루틴의 함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방송과 광고에서 이런 문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이 늘어난다.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이면 하루가 완벽하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단백질은 분명 근육의 기본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집을 완성할 수 없는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만 쌓아두고 시멘트와 철근이 없다면 건물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가 없으면 단백질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하루에 단백질 파우더를 3번이나 마시는데 몸은 여전히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검사해보면 대부분 피로물질 증가, 신장 기능 저하, 마그네슘 결핍이 함께 나타납니다. 단백질이 과잉되면 몸은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미네랄을 소모합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을수록 몸이 피로해지는 역설이 생기죠. 서울대병원 노화대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지나치게 높은 노인 그룹은 정상군보다 신장 부담이 1.8배, 마그네슘 결핍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근육을 위해 먹는 단백질, 이 결국 근육을 지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단백질만 집중할수록 다른 영양소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유, 계란, 고기만 챙기고 채소나 생선, 견과류를 거르는 식습관. 이건 근육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루틴입니다. 그 결과 근육은 단단하지 않고 오히려 딱딱하고 피로한 근육으로 바뀝니다. 즉, 겉보기엔 탄탄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백질 쉐이크를 꾸준히 마셨는데도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묵직하거나 밤에 근육통이 심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과잉 단백질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단백질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오메가3의 보완입니다. 한 번은 72세 남성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 후 단백질 파우더를 마시면 몸이 뻣뻣해지고 다음날 더 피곤합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살짝 높고 혈중 마그네슘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백질만 과잉으로 들어와 몸이 대사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였죠. 식단을 조정해 생선과 채소, 견과류를 늘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20% 줄이자 불과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논영이 단백질 섭취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그러나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 속에서 섭취해야 한다. 즉, 단백질은 주연이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은 조연이 아니라 함께 무대에 서는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강조하는 잘못된 루틴에 빠질까요? 그건 단백질 산업의 상업적 이미지 때문입니다. 흔히 근육 단백질이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광고 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과학이고 균형이며 리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하루 동안 내가 먹은 식단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만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단백질에서 한 걸음 물러나 몸 전체의 조화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불균형이 실제로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세부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근육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만 열심히 챙기는데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로가 쉽게 찾아온다면 그건 몸이 조용히 보내는 영양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이 신호들은 대부분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손이 자주 떨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단백질만 먹고 다른 영양소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근육은 몸 전체의 에너지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를 열어주는 열쇠가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죠.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근육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로 물질이 쌓이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천도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노년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년층의 68%가 손발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진다고 응답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밤에 쥐가 나거나 눈밑이 떨리는 증상이 잦았고, 오메가3가 부족한 그룹은 근육통과 관절염 증상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나는 단백질도 먹고 비타민도 챙기는데 왜 여전히 피곤할까? 그 이유는 균형입니다. 하나를 과하게 먹고 다른 것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그 불균형을 피로와 통증으로 표현합니다. 즉, 영양의 부족이 아니라 조화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70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닭가슴살, 계란, 단백질 파우더를 챙기셨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결린다고 호소하셨죠. 혈액검사 결과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현저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3개월간 생선, 시금치, 아몬드를 늘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약간 줄였더니 몸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피곤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힌 영양이 근육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활발히 논의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의 결핍이 논연기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와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단백질은 충분한데 몸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평소보다 다리가 더 쉽게 피로해진다. 밤에 자주 쥐가 난다. 잠이 얕아지고 기운이 떨어진다. 식사 후에도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식단의 균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백질 외의 영양소가 고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은 가장 솔직한 기관입니다. 무거워지고 경직되고 자꾸 피곤해진다면 그건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단백질 과잉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위험, 즉 신장과 혈관에 미치는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몸을 조용히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근육을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단백질을 열심히 챙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몸은 공장에서 기름을 붓듯 무한히 받아들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단백질의 양보다 처리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되고 신장에서 걸러진 뒤 소변으로 일부가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바로 요산과 암모니아입니다. 이 물질들이 쌓이면 신장은 피로해지고 혈관은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깁니다. 즉, 단백질이 근육 대신 신장과 혈관의 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서울성모병원 노인내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100g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70세 이상 노인 중 30%가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대부분이 나는 건강식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단백질의 함정은 조용하고 교묘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 3번 마셨는데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올라갔어요. 피로, 부종, 잦은 소변. 이 모든 게 과잉 단백질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몸은 더 이상 단백질을 근육으로 쓰지 못하고 노폐물로 버려야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단백질은 얼마가 적당할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층의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1.0g으로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 60kg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 이상은 오히려 신장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은 마니어보다 효율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먹는다는 건 단백질이 근육으로 쓰이게 만드는 환경을 함께 갖춘다는 뜻입니다. 즉,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오메가3를 곁들여야 단백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속에 불필요한 잔열만 남습니다. 이건 마치 불을 피우되 굴뚝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처음엔 따뜻하지만 곧 연기에 질식하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건 그런 내부 질식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아니다. 오히려 과잉이 신장을 망친다. 두 의견 모두 일부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은 과잉 섭취를 버텨낼 여유가 있지만 노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든 신장은 이미 절반 이상이 쉬고 있기 때문이죠. 즉, 60세 이후의 몸은 흡수에 기술 오차라 한다. 이 아니라 좀 조절의 지혜머치가 필요합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줄였더니 오히려 다리가 덜 붓고 잠도 깊어졌어요. 그분은 이전엔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지만 지금은 생선 두부, 채소로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합니다. 그 결과 신장 수치가 안정되고 아침에 다리가 가볍다고 하셨죠. 이건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돌아온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단백질을 의무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한 번쯤 멈춰서서 몸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 과잉을 부추기는 잘못된 건강 정보와 루틴들, 즉 건강을 위해 한다는 행동들이 오히려 근육을 망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좋다는 말은 다 들어봤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라니까 따라 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이 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건 병보다도 잘못된 정보와 루틴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 유튜브, 인터넷 모두가 건강을 말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근육의 진실을 왜곡한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단백질 중심 루틴입니다. 단백질만 강조하고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의 균형을 빼버린 정보들이죠. 그 결과 몸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피로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저녁엔 닭가슴살만 드셨습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TV에서 봤어요. 하지만 한 달 후 그녀는 극심한 피로감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마그네슘과 오메가3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혈관 염증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 루틴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균형을 무너뜨리는 루틴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운동 후 반드시 마셔야 한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운동 직후 단백질을 빠르게 흡수시키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생기고 노폐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혈관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간식 후 30분 정도 지난 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고기만 먹으면 근육이 는다는 말도 반만 맞습니다. 고기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함께 필요합니다. 즉, 채소 없이 고기만 먹는 건 단백질을 흡수시키는 도구 없이 벽돌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몸은 피로로 신호를 보내죠. 이런 오해들이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 건강이라는 문장이 광고 속에서 너무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일 성분의 결과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 전체가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학계에서도 최근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백질만 강조하던 기존 영양학 패러다임이 근육대사 환경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그 단백질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환경의 주인공이 바로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 2번 이상 마신다. 고기 위주의 식단으로 채소 섭취가 적다. 생선이나 견과류를 거의 먹지 않는다. 햇빛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루틴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열심히 살았던 증거가 아니라 몸이 조용히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루틴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에서 시작된 착한 실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줄이는 대신 생선 한 점, 견과 한 줌, 햇빛 20분을 더 하세요. 그 세 가지가 몸속의 리듬을 되살릴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이 모든 노력이 만들어내는 변화, 즉 근육이 진짜로 회복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단계, 몸이 되살아나는 감각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근육이 회복된다는 건 단순히 팔뚝이 굵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나를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걸을 힘이 생기고 스스로 일어설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순간,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했던 몸이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와 만나면 기적처럼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옵니다. 무릎이 덜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며 오늘은 숨이 덜 차네 하는 그 작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회복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회복입니다. 비타민 D가 단백질을 근육세포 속으로 안내하고 마그네슘이 그 에너지를 점화시키며 오메가3가 염증을 잠재워 회복 환경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릴 때 근육은 마침내 살아있는 힘을 되찾습니다. 서울의대 노화연구팀의 임상실험에서 이 세 가지 영양소를 함께 보충한 그룹은 8주 만에 보행속도 20% 향상, 계단 오르기 성공률 30% 향상, 낙상 위험 40% 감소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백질을 더 먹은 게 아니라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도운 결과였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봅니다. 한 74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한 달 전엔 마트에서 카트 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분은 단백질 양을 늘린 게 아니라 매일 햇빛을 20분쯤 쬐고 저녁마다 들기름을 한 숟갈 추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몸의 균형을 되살리고 근육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되돌린 겁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동적인 인간의 회복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쇠퇴한다는 고정관념. 그건 틀린 말입니다. 몸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지속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육이 다시 살아날 때 몸은 단지 힘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의욕도 함께 돌아옵니다. 움직이고 싶어지고 밖으로 나가고 싶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도 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단백질의 작용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이 주는 삶의 에너지 회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몸도 그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조금이라도 햇빛을 쬐고 채소 한 줌, 생선 한 점, 견과 한 줌을 챙긴다면 그건 이미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려 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다시 살아있구나.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회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즉, 한 달 후 몸이 달라지는 이유와 그 안에 숨어있는 생리학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리듬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이 세 가지를 매일 식탁 위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한 달 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잠이 깊어졌어요. 걸을 때 다리가 덜 흔들려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 안의 대사 리듬이 재정렬된 결과입니다. 단백질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에너지 체계가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의 도움을 받아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서울의 한 노화의학 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삼총사 식단 루틴을 실천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낙상률 35% 감소, 근육 피로감 40% 완화, 수면질 25%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몸이 따뜻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근육의 회복뿐 아니라 혈류가 살아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한 달 만에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약 30일마다 한 번씩 교체됩니다. 즉,
새로운 식습관을 한 달 동안 유지하면 몸의 세포 자체가 새로운 영양 환경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근육세포는 더 유연해지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며 노폐물 처리 속도도 향상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피로감의 감소입니다. 그전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던 분이 한 달 뒤에는 같은 길을 거뜬히 오릅니다. 마치 몸속의 시동이 새로 걸린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잠이 깊어집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근육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뇌와 마음까지 함께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식사뿐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햇빛을 쬐는 시간이 생기고 식탁의 색깔이 다양해지고 자신의 몸을 다시 돌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루틴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납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 평온함이 주변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어느새 가족이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회복의 증거입니다. 한 달,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단백질,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몸은 다시 움직이고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젊어지는 하루 루틴. 이제 그 문을 함께 엽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좋아하지만 그 단백질이 살아 움직이려면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이 세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되돌리는 아주 단순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20분간 햇빛을 쬐세요. 점심에는 생선 한 점과 시금치 한 젓가락을 더하세요. 저녁에는 들기름 한 숟갈을 밥에 비벼 드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몸의 리듬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 리듬이 쌓이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나는 몸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달 후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예전보다 어깨가 곧아지고 계단을 오르며 이 정도쯤은 괜찮네 하고 웃게 될 겁니다. 그건 단백질이 아니라 당신의 꾸준함이 만든 변화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의 회복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식탁 위의 선택을 바꾸고 작은 선택이 몸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타민 D는 햇살로, 마그네슘은 채소로, 오메가3는 들기름과 생선으로. 그렇게 근육의 균형을 되살리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고맙다. 이제 다시 힘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첫 걸음이자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건강 나눔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을 오늘 되찾은 당신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당신의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햇살 아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큰 병보다 생활 습관의 누적이 더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는 특별히 나쁜 걸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말이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쌓인 작은 행동들이 지금의 무거운 몸과 답답한 가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식사 후 바로 TV 앞에 앉고 밤이 되면 피곤하다고 누워서 이어폰을 낀 채 잠드는 일. 이런 익숙한 루틴이야말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조용한 자살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심장질환 환자의 78%는 나쁜 식습관보다 잘못된 생활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혈관의 하루 탄력도를 결정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앉아서 바로 자는 사람과 하치탄즈를 걷고 나서 쉬는 사람, 폐간 수치는 40%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서 무슨 약이 좋나요? 를 묻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습관의 문장입니다.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몸은 그 문장에 맞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내일 하지 뭐. 이런 문장이 하루 3번 반복되면 몸은 그대로 명령을 수행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혈압약을 10년째 복용하면서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사람,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의 무감각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육은 줄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기억력은 흐려집니다. 마치 천천히 녹슬어가는 철처럼요.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의학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보다 나쁜 습관을 고친 사람, 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2% 낮았습니다. 운동보다 강력한 것은 습관의 리셋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쁜 습관 하나쯤은 마음속에 떠오르셨나요? 지금 떠오른 바로 그 습관이 아마도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주범일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 바꿔야 할 유빌까지 위험한 습관과 몸을 살리는 5가지 좋은 루틴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30년 임상 경험에서 얻은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몸은 지금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일주일 뒤 피로가 달라지고 3개월 뒤 혈관이 달라지고 1년 뒤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입니다. 부산이에요. 미국 시애틀이에요. 당신의 도시 이름이 바로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12가지 이야기는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10년 뒤에 몸을 바꿀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커피를 내리고 뉴스를 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중 어느 것도 첫 번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물입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재시작시키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우리는 약 68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혈액은 천천히 농도가 진해지고 심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때 물 한 컵은 마치 녹슨 기계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순환기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54% 낮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빈속에 찬물을 급하게 들이키면 오히려 위점막이 자극되고 소화효소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천천히 2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1000보다 약간 높은 38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간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실험에서는 아침 공복물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물 한 컵은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것뿐 아니라 뇌의 각성 신호를 빠르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체내 수분이 1%만 부족해도 집중력은 20% 이상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게 귀찮아요. 커피도 물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수분을 공급하지만 동시에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빼앗습니다. 즉, 몸은 물을 마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건조해지는 셈이죠. 이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컵을 두세요. 밤에 잠들기 전 깨끗한 미지근한 물을 채워두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물을 2모금 마셔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뇌혈류를 10% 높이고 장운동을 촉진하며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몸의 나머지 시간을 결정합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침 공복물 섭취는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물보다 수면 중에 충분한 습도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의 환자 사례를 통해 분명히 봤습니다. 꾸준히 아침 물 한 컵을 마신 환자들은 혈압과 피로감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이 차이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몸은 의식 있는 행동을 기억합니다.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컵도 오늘은 나를 깨운다는 생각으로 마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습관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건강의 시작점이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커피보다 먼저, 휴대폰보다 먼저 물 한 컵. 그 한 잔이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두뇌를 맑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내일 아침 첫 잔은 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것입니다. 식사 시간 당신은 몇 번이나 씹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11번 정도 씹고 바로 삼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천천히 씹기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작은 습관이 혈당, 기억력, 체중 조절까지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먼저
소화의 30%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해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삼키면 이 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위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심지어 위암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는 뇌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음식을 20회 이상 씹으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혈류가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천천히 씹는 습관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인지훈련의 일부로 씹기 명상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입안에서 음식의 질감과 온도를 느끼며 한 입 한 입을 의식적으로 씹는 것이죠. 이쯤에서 흥미로운 반론도 있습니다. 요즘 음식은 부드러워서 많이 씹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부드러운 가공식품이 늘면서 턱 근육과 안면 근육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혈류 순환이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씹는 횟수가 적은 사람이 많이 씹는 사람보다 평균 혈류량이 17% 낮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위에서는 음식이 들어온 지 약 15분 후에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이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해버리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작용이 느려지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이 더 위험합니다. 천천히 씹는 습관은 식사 속도를 조절해 혈당 스파이크 급상승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7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아무리 바꿔도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식사 영상을 분석해보니 한 입당 평균 씹는 횟수가 6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모든 음식을 후리번 이상 씹고 삼키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의 공복 혈당은 148에서 100빌9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씹는 횟수만 바꿨을 뿐이었죠. 천천히 씹는 습관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입에서 시작된 변화가 위장을 살리고 뇌를 자극하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면 그만큼의 보답을 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단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식탁에 시계를 두고 한 입당 20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답답하겠지만 세 번째 접시쯤 되면 놀라실 겁니다. 음식이 더 맛있다, 배가 빨리 찬다, 몸이 편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천천히 씹는 그 순간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습관이 약보다 오래가는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느리고 피가 끈적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움직이면 심장이 큰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다 몸을 깨우는 인사처럼 3분만 투자해도 혈관은 다시 부드럽게 흐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며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작용이 정맥의 혈액을 밀어올려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도쿄 여성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하의 스트레칭만으로도 동맥 경직도가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 가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바닥에서 팔을 한번 뻗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어깨를 크게 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근육을 깨우는 것이지 운동량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혈압 약을 15년째 복용 중이었지만 여전히 혈압이 불안정했습니다. 그에게 하루 3분 기상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팔을 벌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등 근육을 펴는 단순한 동작이었죠. 한 달 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몸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피가 돌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 작은 변화가 왜 이렇게 큰 효과를 낼까요? 그 이유는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이 펌프가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 부종, 하지정맥류, 심지어 혈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만이라도 다리를 펴고 발끝을 당겨주는 동작을 하면 정맥순환이 개선되고 혈전 위험이 줄어듭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칭보다 걷기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스트레칭은 걷기 전 준비 단계로서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준비된 몸에서 효율이 배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은 오히려 운동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관절이 마른 나무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신 뒤 의자 옆에 서서 팔을 옆으로 벌리고 숨을 크게 3번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세요. 이 동작을 3분만 반복해도 혈관의 긴장이 풀리고 하루의 피로가 달라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짧은 루틴이 약보다 강력한 예방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스트레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알려드린 방법은 의자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팔을 위로 올리고 발끝을 좌우로 번갈아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이었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종아리 쥐가 사라졌어요. 피가 도는 느낌이 달라요. 그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치료 결과였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매일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앉아서 굳히면 병이 되고 펴서 움직이면 약이 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깨워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따라 해보세요. 팔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 한 번의 움직임이 오늘 하루의 혈관을 청소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TV 앞에 앉거나 휴대폰을 보며 소파에 기대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단 15분만 산책을 하면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15분이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지키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녁 식사 후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때 혈당을 빨리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단 15분만 천천히 걸어도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 혈당 상승을 30% 이상 억제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은 식후 15분 산책이 약물보다 혈당 조절에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동처럼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류는 부드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 먹고 나면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어요. 그 피로감의 원인이 바로 혈당 급상승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을 낮추려는 반응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면 졸음과 피로가 생깁니다. 즉, 식후 피곤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리적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기관을 마사지하듯 자극하고 위와 장의 운동을 도와 소화불량을 막습니다. 또한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도록 돕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15분 안에 일어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의 혈류 순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15분이 하루 전체의 피순환을 좌우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당뇨병 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었지만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특별한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녁 식사 후 15분만 걸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2달 후 그분의 공복 혈당은 142에서 112로 낮아졌습니다. 몸무게는 2kg 줄었고 잠도 더 깊게 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앉던 습관을 끊었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이 습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식후 바로 걷고 다른 그룹은 1시간 뒤에 걸었습니다. 그 결과 식후 바로 걸은 그룹은 혈당 수치가 평균 20% 낮았습니다. 심지어 걷는 속도나 거리보다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물론 걷기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집 안에서라도 100보 정도 움직여 보세요. 식탁을 정리하거나 그릇을 씻거나 발끝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몸을 움직여 장과 혈관을 깨우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저녁 산책보다 아침 운동이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활동대사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혈당과 순환, 그리고 수면질을 생각한다면 저녁 산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햇빛이 줄어드는 저녁 시간에 천천히 걸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수면이 개선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저녁 TV를 켜기 전에 밖으로 나가보세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골목 끝까지 왕복 한 번만 하세요. 공기가 차갑다면 얇은 겉옷을 걸치고 손을 뒤로 모은 채로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15분이 내일의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맑게 하고 수명을 늘립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밥 먹고 앉을까라는 순간에 일어서는 그 한 번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에 15분의 산책을 넣어보세요. 그 길이 평생의 약이 될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누구나 느끼는 유혹이 있습니다. 조금만 누워있을까? 포만감이 밀려오고 눈꺼풀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눕는 순간 위산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위는 점점 약해지고 가는 더 피로해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의 근육이 약해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윗속 음식이 식도로 밀려 올라오면서 염증을 유발하죠. 이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시작입니다. 속이 타는 느낌, 입안의 신맛, 잦은 트림, 이 모든 것이 식후 눕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20분 이내에 눕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2.7배 높습니다. 특히 밤 늦은 식사 후 바로 누워 잠드는 습관은 간의 해독 리듬까지 깨뜨립니다.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데 위가 소화 중이면 간은 노폐물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의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후 최소 30분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걷는 사람이 위산 역류 위험을 45% 줄였다. 심지어 앉는 자세만 바꿔도 효과가 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배를 살짝 앞으로 내밀며 앉으면 위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눕지 않아도 바로 잠들어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누워있지 않더라도 뒤로 젖혀진 자세로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역류는 시작됩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리클라이너 의자에 기대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위산이 역류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2세 남성 환자였는데 밤마다 속이 쓰리고 목이 타는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식도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죠. 그분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서 TV를 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자고 말씀드렸죠. 식후에는 TV 대신 창문을 열고 10분만 서서 팔을 움직이거나 부엌을 정리하라고요. 한 달 뒤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약을 줄이고도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위장은 생각보다 섬세한 기관입니다. 조금만 압박해도 금세 반응을 보이고 습관에 따라 회복하거나 손상됩니다. 따라서 식후 30분은 위장에게 휴식 시간이 아니라 소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위 건강의 핵심입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식후 바로 누워야 피로가 풀린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일시적인 휴식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혈류가 위에 몰려 잠시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착각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로를 해소하기보다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고 눕고 싶을 때마다 간이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간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동안에도 기름때 낀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 간에게 최소한 30분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앉아있기입니다. 이제부터 식후에는 잠깐만 참아보세요. 컵을 씻거나 식탁을 정리하거나 가족과 대화하면서 30분을 보내세요. 그 시간이 위를 지키고 간을 살리고 다음날의 피로를 없애줍니다. 몸은 우리가 대접하는 방식대로 반응합니다. 밥 먹고 눕는 편안함 대신 앉아서 기다리는 건강을 선택하세요. 그 차이가 10년 뒤 당신의 위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이 커피 한 잔 없으면 정신이 안 들어요. 아침 공복 커피가 나를 깨운다. 이 말 정말 익숙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습관은 몸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놀라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을 추가로 섭취하면
몸은 과잉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29%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은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즉, 각성이 아니라 과부하 상태인 겁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침 시간대 심계항진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해 위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역류성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점막이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극이 누적되면 만성 위염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커피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적절히 마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 30분 이후가 가장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이때 커피의 카페인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67세 남성이었는데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 뒤 속이 쓰리고 손이 떨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산 과다와 혈압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죠. 커피를 끊지 말고 타이밍만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식사 후 30분에 한 잔만 드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미지근하게. 2주 만에 그분의 속쓰림이 사라졌고 심박수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커피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몸이 편안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공복 커피는 혈당 조절을 방해해 당뇨 전 단계 위험을 18% 높인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 공복 카페인이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의 미네랄 밀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소량의 커피는 오히려 대사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공복 상태를 피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카페인을 대사하는 간의 효소는 나이 들수록 느려집니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40대보다 70대는 자극을 2배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침 커피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신 뒤 커피를 천천히 드세요. 또는 우유나 견과류와 함께 마시면 위산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보다 몸이 준비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커피를 하루의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음료라고 말합니다. 아침 공복 커피는 잠깐의 각성은 주지만 장기적으로 심장과 위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타이밍만 바꾸면 같은 커피가 피로를 덜고 혈관을 보호하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시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내 위장은 준비됐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 리듬을 바꾸고 심장을 지킬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식탁 위에 가장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보며 식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지만 뇌는 이때 큰 혼란을 겪습니다. 눈은 화면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쁘고 입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뇌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단 한 가지, 과식입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원과 일본 교토대 공동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2%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식사 후 30분이 지나도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뇌가 음식을 인식하지 못하면 포만중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식사 후에도 간식을 찾게 되고 체중은 서서히 늘어납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69세 여성으로 나는 밥을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계속 쪄요 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식사 중 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측정해 보니 평균 9분. 그 속도라면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도 전에 식사는 끝나는 셈이죠. 제가 권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식사 중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3주 후 그분은 하루 식사량이 15% 줄었고 체중이 1.2kg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 맛이 다시 느껴진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뇌의 시상하부에는 식사와 관련된 신호를 처리하는 포만 중추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시각, 후각, 촉각 등 여러 감각의 정보를 종합해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눈이 화면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 신호가 억제됩니다. 결국 먹는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먹었다는 인식은 사라집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mindless eating, 무의식적 섭취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 중 핸드폰에 푸시 알림, 뉴스 속보, 메시지는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즉, 우리는 식사 자체가 아니라 정보 확인에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배경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뇌는 음식의 질이나 양보다 자극만을 추구하게 되고 비만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식후 기억 테스트에서 40%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즉, 식사 중 화면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먹은 음식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중력 문제를 넘어 뇌의 인지 처리 능력이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먹을 때 심심해서 휴대폰이라도 봐야 하죠. 이 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자 먹을 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감각의 훈련 시간입니다. 음식의 냄새, 온도, 식감, 색깔을 느끼는 그 과정이 바로 뇌를 깨우는 순간입니다. 식사에 집중하는 습관은 단순히 위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탁에 앉을 때 휴대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TV도 끄세요. 그저 음식에 집중하면서 입안의 질감과 향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세 번째 식사쯤 되면 놀라실 겁니다. 음식이 이렇게 향긋했나? 소화가 훨씬 편하네.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10분 동안만 조용한 식사를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뇌를 재훈련시키고 식습관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와 몸이 서로 교감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화면에 빼앗기지 마세요. 그 10분이 10년 뒤 당신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한 클래식이면 괜찮겠지. 유튜브 수면 음악을 틀어야 잠이 와요. 이 말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어폰을 끼고 잠드는 습관은 뇌와 청각기관을 동시에 해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귀는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몸이 잠들어도 귀는 외부의 소리를 받아들이며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즉, 뇌의 청각 피질이 완전히 휴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이어폰을 꽂은 채로 잠들면 귀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귀 안의 미세 혈관이 수축하고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명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연구에 따르면 밤에 이어폰을 끼고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청력 저하 위험이 1.9배 높습니다. 또한 귀 속의 습도가 올라가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귀지나 염증이 생길 확률도 2배 이상입니다. 특히 실리콘 이어팁은 통기성이 낮아 귀 속 미세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귀 속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염증이 재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어폰을 착용한 채 잠들면 뇌파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원래 수면은 델타파 깊은 잠, 단계로 가야 몸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귀로 음악이 계속 들어오면 뇌는 델타파로 가지 못하고 베타파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즉, 자는 동안에도 뇌는 깨어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쉬었는데 머리는 피곤한 느낌이 남습니다.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0세 여성으로 불면증 때문에 매일 유튜브 수면 음악을 들으며 잠드셨습니다. 처음엔 잠이 잘 오는 것 같았지만 몇 달 뒤부터 두통과 이명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청력은 15dB 이상 떨어졌고 귀 안에는 염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수면용 스피커를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오히려 더 잘 자요. 머리가 맑고 귀가 편안해졌어요. 물론 음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귀 속에 소리를 가두는 방식입니다. 수면 중에는 소리의 강도보다 자극의 지속성이 더 해롭습니다. 노민은 일정한 소음이 반복되면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반사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헤드폰은 괜찮나요? 아쉽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헤드폰은 귀를 덮어 열을 가두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고 장시간 착용 시 귀 속 온도가 2~3도 올라갑니다. 이 미묘한 온도 상승이 염증균의 번식을 도와 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음악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을 꼭 들어야 잠이 오는 분이라면 수면 전 20분만 듣고 끄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세요. 또는 스피커를 베개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귀를 막지 않고 소리를 공간에서 듣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청력 손상 위험은 70% 줄어듭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귀와 뇌가 동시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어폰은 그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몸은 자는데 뇌는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이어폰 대신 창문을 살짝 열고 바람소리나 새소리를 들으며 잠드세요. 그 자연의 리듬이 가장 완벽한 수면 음악입니다. 귀가 쉴 때 뇌도 쉽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몸은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반복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하는 행동, 매일 먹는 음식, 매일의 자세가 결국 우리의 혈관과 근육, 그리고 뇌를 결정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은 하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은 나쁜 습관이 조금씩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회복 역시 좋은 습관이 반복될 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약을 바꾸면 건강이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약이 아니라 패턴을 바꿀 때 일어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춰주지만 습관은 평생의 리듬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고친 사람은 위험이 줄었고 아침에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이지만 매일 반복될 때 약보다 강력한 약이 됩니다.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히 반복하는 행동은 독이 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잠드는 습관,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 혹은 물 대신 단 음료를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몸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를 몸은 반드시 돌려줍니다. 통증, 피로, 부종, 기억력 저하로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 본의대에서 10년간 3,000명을 추적했는데 좋은 생활 습관을 3가지 이상 실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 더 길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걷고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습관은 뇌가 만든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노력하지 않아도 반복됩니다. 이것이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나쁜 습관도 자동으로 반복되지만 좋은 습관도 한번 각인되면 평생 유지됩니다. 즉, 오늘 바꾸기 시작하면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지고 한 달 뒤엔 몸이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75세 남성으로 혈압이 높고 무릎 통증이 심해 늘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운동을 권해도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단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으세요. 대신 매일 하세요. 3개월 뒤 그의 얼굴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고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게 습관이 되니까 몸이 스스로 원해요. 하루라도 안 하면 찜찜하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습관은 의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몸의 기억으로 유지된다는 걸요. 습관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내일의 건강이 1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습관을 늘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60세든 80세든 오늘 시작하면 내일 달라집니다. 몸은 나이가 아니라 리듬에 반응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중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독이 아니라 약이 되도록요.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한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몸과 삶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의 원인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큰 병의 시작은 늘 작은 무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매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 중 상당수는 이미 몸이 오래전에 보낸 신호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가 쌓이는데도 며칠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무시할수록 더 강하게, 더 자주 경고를 보냅니다. 그게 통증이 되고 결국 질병이 됩니다. 저는 한때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좋은 약, 좋은 시술, 좋은 장비면 환자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료는 병원 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요. 약은 몸을 잠시 돕지만 습관은 몸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환자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언제 자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병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 중
가장 인상 깊은 분이 있습니다. 83세 여성 환자였는데 심장질환으로 몇 번이나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내 심장한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약보다 마음의 습관을 바꿨습니다. 걷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밥을 천천히 먹으며 하루 3번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가 그녀의 심박수를 안정시켰고 수면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였는데 고혈압약을 처방해도 식단을 바꿔도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늘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담배를 끊지 않았고 밤마다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3년 뒤 그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약이 아니라 마음을 고칠 기회가 필요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환자의 차이는 태도였습니다. 건강을 대하는 태도, 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몸은 우리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괜찮다고 넘긴 마음에는 병이 자라나고 지금 바꾸자는 마음에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나를 닮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게 10년 쌓이면 병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로서 30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꾸준한 물 마시기, 천천히 씹기, 짧은 산책, 그리고 충분한 잠. 이 4가지 습관이 사람의 수명을 바꿉니다. 모든 병의 예방은 이 단순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이미 병을 앓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몸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그 리듬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생의 건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젊을 때 관리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라도 새로운 운동 습관을 시작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평생 운동을 해온 사람보다 더 빠른 회복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돌보겠다는 결심을. 그 결심이 세포 하나하나에 신호로 전달됩니다. 건강은 시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길로 걸을 수는 있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식사 후 10분을 걷고 커피를 늦추고 이어폰을 빼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바로 새로운 방향입니다. 그 길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기적을 봤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당뇨를 극복한 분, 80세에도 근육을 키워 혼자 여행을 다니는 분, 심장 수술 후에도 다시 산책을 시작한 분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몸이 빨리 달라졌어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건강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눕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덜 참아내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게 쌓이면 병보다 강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습관을 오늘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식사 후 10분을 걷겠습니다. 아침 첫 잔은 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줄의 댓글이 당신의 건강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회복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해봅시다. 습관을 고치고 몸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써 내력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